정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의학을 저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건 제출하고 관련된 연구가 있는 사람으로서 뇌의 작용과 그 다음에 정신병의 작용,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C라든 비타민 B1, 비타민 B계통, 마그네슘, 칼슘,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신경 진단 물질이 그로 인해서 풍성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요소,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가 갑상선 호르몬 같은 거, 중포올시게, 지나치게 과다하게 나오게 하든지, 과소하게 나오게. 이게 이제 바이러스 작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신경 전달 물질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혈뇨장애가 문제가 있어요. 당뇨병 끈적끈적하죠. 그럼 이렇게 적혈구가 뭉친다든지 서로 여기 끈적끈적이 산소 전달이 부족해요. 산소 전달이 부족하면 그렇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급해지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잘 참지를 못하고 대뇌가 혈류가 풍성하고 산소가 풍성히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변형계를 통제할 수 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그것을 저는 가설을 믿지 않는다.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기초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대뇌의 역할과 변형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이제 컨트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행동 이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병이라든지 약간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 마음의 컨트롤 기술을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 의사가 평생 그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거 아니잖아요. 70억 인구예요. 그걸 환자를 최소 5천만 인구 어떻게 다 케어를 하냐고.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 해결했을 때 이 마음의 컨트롤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인간은 돼 있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인간이 돼 있고, 그래서 의식을 한 5단계 정도 나눠서 깊이 있게 좀 더 집중하거나 신경을 좀 집중해줍니다. 오랫동안 집중하면 피곤하죠. 과다한 정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5단계 정도로 두고 거기서 1단계 정도로 얕게 들어가는 2단계, 3단계에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볼 때도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명상은 깊은 휴식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잠깐 휴식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에서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었을 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어떤 특정 정보, 무의식에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생각의 씨앗들 그것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주는 것, 비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각이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수많은 글을 보잖아요. 수많은 글과 동영상을 보고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청소해 주셔서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것만이 안정적인 것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쳐주는 게 너무 많게 인터넷이나 포르노 각종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남이 써놓은 글, 남이 이렇게 해놓은 그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겪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지옥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그 엄난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악한 부분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득하도록 저는 악마 믿습니다. 하나님들 믿고, 그때 악마의 생각, 악마가 주는 세계가 비정상 세계라고, 비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 그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신앙적인 것에 저는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는 약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간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구분해 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유흥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성적인 타락 쪽으로 이끌어주고, 도박 쪽으로 이끌어주고, 술 쪽으로 이끌어주고, 일체 저는 끊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쪽으로 취미를 늘리고 할 게 많은데 학습을 통해서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른 것보다 도박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 저도 옛날에 청소년 때 도박 좀 했는데 항상 잃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재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주식도 안 하고 한꺼번에 돈이 날아갈 수 있는 여타의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주식 추천하라 그러는데 도박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전빵 위주로 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서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죠,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계속 살면 지옥의 결과를 자신이 갖게 된다, 지옥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좀 정상적인 쪽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쪽으로, 밝은 쪽으로 살아가려고,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살아가려고 그쪽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변하자면 빛과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세계에는 약간 그렇죠, 내 마음을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끌어줍니다. 여기는 슬픔, 고통, 괴로움, 불행,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쪽으로 틀어주면 일단 그 마음의 컨트롤 기술로서 하나로서 내 마음, 내 눈에, 내 마음에 필터를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긍정의 필터로 모든 것을 재밌다라고, 웃기다라고, 내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슬프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건 부정의 필터죠. 내가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을 재밌다, 웃기다라고 마음에 티끌 정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과도하게 신경 쓰면 힘드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4,000억 개, 4조 개 이렇게 사물을 볼 때마다 보다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 마음에 누적된 정보가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웃기는 정보는 난 밝아질 것이다 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슬프고 우울한 사람끼리 서로 강화되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그러면 그럼 나는 그쪽으로 방향이 향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발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으로 결국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항상 밝은 것을 밝은 쪽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운전대를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의 마음의 기술의 문제다. 이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마음의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정신과 의사가 5천만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정신을 체크하거나 자신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혹시라도 마약에 찌들어 있거나 술에 찌들어 있거나 도박 같은 거, 섹스에 찌들어
환자를 대상으로 섹스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범죄할 수 있는 거죠. 범죄할 수 있어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 뭐 조폭이라든지 가상하자면, 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폭이라 특정 불순한 사람과 연결해 가지고 서로 재산을 한 해 10억, 20억, 30억, 40억 늘릴 수 있다면, 100억 단위로 늘릴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가지고 재산을 협상하거나 가로채거나 아무런 증거가 자신에게 남지 않고 재산을 불릴 수 있다면 그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인 사설 구급업자, 중고시장 가면은 그 고급차 차량을 살 수가 있고요. 관련된 어떤 편법 절차든 절차를 거쳐서 자영업자가 사설 구급업자로 남을 잡아들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검사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어떤 범죄 사실이 없으면 청구가 안 나오죠. 네, 근데 여기는 아무나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아무나 다 구속시킬 수 있는 1000억 재산 갖고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정말 잘 들어야 될지도 모르니 말 안 들으면 저 둘이 가족끼리 짜가지고 하거나 주변 이웃 사람에게 돈을 막 1000억 재산이면 10억씩 줘도 상관없죠. 10사람이 거짓말을 공통으로 해주거나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고 함정에 빠뜨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저는 우리나라 헌법과 모든 형법을 완전히 감금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그 다음에 다수의한 야간 주거침입죄인데 헌법에는 버젓이 헌법은 형법이나 이런 행정법, 이게 정신건강보건법보다 훨씬 상위법입니다. 행법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거침입할 수 없는 거죠.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원 판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영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존재하지 않아야 될 악법이 존재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 위해를 가하고 유해법,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을 조폭, 가령 가상하자면 조폭 플러스 커넥션,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신병원을 아예 차려버려가지고 조폭이 차릴 수 있습니다. 조폭이든 뭐든 5개든 10개든 돈 되면 늘릴 수 있어요. 지점 내듯이. 그래서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으로 그냥 가상하자면 그렇다. 뉴스에도 정신병원에서 불법 환자들, 노숙자들 막 살려다가 환자 수치업 고가로부터 돈 타네 이런 뉴스도 많고 정신병원에서 성폭행이라든지 인권 사각지대 아닙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인데 환자가 자기 스스로 걸어나가서 병원 밖을 외출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건데 형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불법 감금죄인데 놀랍게도 형법보다 정신건강보건법 행정법인데 더 우위에 서 있어요. 헌법보다 세고 형법보다 세고 한국의 법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저 헌법소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논리에 말의 논리에 있어서 하나도 이상이 없고 행동이 이상하고 독립적인 생활하는 이상이 없으면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데 그렇죠. 크고 작은 5천만의 정신이 어떻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신처럼 튼튼합니까? 말이 안 되네. 70억인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범죄로 연결되지만 않다면 범죄로 연결되면은 그때 처벌하면 돼요. 형법에 연결돼 있다든지 범죄에 연결돼 있어. 한 해 강력 사건이 5만 건인데 5천만 국민의 정신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는 신의 능력자가 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천만 인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까? 그 사람이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잡아냈나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을 삶을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유도를 해줌으로써 어둑칙칙한 슬픈 고통, 불행, 아니면 유흥, 향락 이런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이고 연구한 부분이라서 하나의 치료법, 마음의 치료법과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기 생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은 범죄에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걸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막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5천만 원 중에 화목한 가정만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가족끼리 틀어지는 경우, 화목한 가정에도 싸운 경우, 그때마다 공모해서 그 사람을 하거나, 더구나 마침 또 1,000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짜고서. 세상에는요, 사기도 많고요, 문서 사기도 있고, 그리고 사기가 있어요. 서로 간에 짜고서 그 사람을, 공모를, 재산을 이렇게 갈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투소, 무고죄가 그래서 있어요. 가짜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그렇죠. 교묘하게 그 사람 결혼해놓고 자기네들이, 지네들이 괴롭힘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그 선만 있으면 좋은데 악한 존재, 악이 가득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그 정신건강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똑바로 하고 범죄에 연결되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을 정신병으로 규정하냐라는 거죠. 누가 규정? 정신과 의사가 규정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천만 인구의 정신이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이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또는 행정기관의 장, 누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서 정신에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구속되는,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것 자체가 정신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에 맞게끔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보호자 동의했으면 가족끼리 짜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이 악법이라고 생각, 반드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헌법소원 낸 사람입니다. 없애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구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금해 갖고 치료됐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평생의 정신병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 약이 신경전달 물질을 스스로 생산하거나 조절하는데, 또는 인체, 뇌가 컨트롤하는데, 그렇죠,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가 왜 위험합니까? 도파민 분비를 한꺼번에 나오게 돼. 원래는 조금씩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뇌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를 마약류로서 한꺼번에 나오게 해가지고 인체의 뇌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네.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도파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저는 이제 당뇨병, 당뇨병 약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체가 그 어떤 물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죠, 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게 밥 먹고 나서 전으로 걸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등한시한 채 약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켜준다. 근데 인슐린 분비라는 게 공장에 원재료를 집어넣어야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계통, 마그네슘, 칼슘,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을 안 한 채 또는 덜한 채 그것이 무한정 생산 한꺼번에 써버린다는 거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뇨병 약을 먹었을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혈당을 내려주니까 몸 안에서는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슐린이라든지 덜 생산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약에 의존함으로써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체는 학습을 하는 거죠. 이미 과다한데 뭐하러 생산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용량이 점점점 많이 투여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그때 이제 당뇨병에서는 저혈당이 일어나는 거고. 식사 중에서 어떤 혈당을 내리는 식사가 또 있어요. 저는 식품을 연구했으니까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인체를 치료하는 법, 특히 10개 내기도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혈당을 내리고 이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저혈당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 그 신경 전달 물질도 그 인체의 어떤 병원에서의 약도
인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어요. 스스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그때마다 적절한 용량을 분비하고 이런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약을 먹어서 하지 않고 매일마다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계통, 마그네슘, 칼슘, 정신계통과 연관이 되는 이거는 매일마다 식품을 속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결여를 한 채 정신과 약을 먹어서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치료가 정신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치료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대뇌와 변형계의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정신과 어떤 분석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으로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이론 안에서 제가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뇌는 두개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 사고, 느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대뇌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이 깨끗해야 되죠. 산소가 풍성하고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도 도움이 되고 소금도 청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 부족하면 에너지 고갈이 생기고 정신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피로해집니다. 에너지 관련된 게 소금 부족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는 머리 뒤쪽 그리고 대뇌 밑부분에 외취하고 있다. 몸의 균형과 각 기관의 공동작용에 관여한다. 뇌관은 대뇌 밑에 손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대뇌 부분을 서울 아산병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뇌가 병영을 통제하는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마음의 기술, 마음의 컨트롤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현재 저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외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기도를 하고 첫째는 이런 하나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음의 기술, 마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뇌 좌우 두 개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과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그렇죠. 언어 능력. 대뇌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혈류장애나 어떤 그 중풍 걸렸을 때도 말이 잘 안 되고요. 뇌출혈을 겪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당뇨병,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안화사 같은 것도 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틀어지게 하듯이 뇌 안에 어떤 특정 부분에 그것이 감염되어 있으면 언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 치매 걸린 분들도 그렇고 뇌에 어떤 바이러스 작용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혈류장애가 있으면은 헛소리하죠. 빈사 상태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쓰러진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헛소리하죠. 술 먹고도 헛소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술 같은 거, 여러 마약류 같은 것이 정신을 문제를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그걸 복용한 결과 또는 그런 문제, 혈류장애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한 결과가 언어에 있어서 문제를 뇌에 타격을 줘서 손상을 줘서 언어가 잘 안 되는 논리적인 사고도 이 부분이라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뇌가 지금 언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항상성 유지. 근데 이 부분에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기서 운동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물도 마셔서 혈액을 청소하고 소금 조금 먹고 필요한 비타민 C가 뇌 항산화 작용, 뇌하수체에 다량 분포하고 있습니다. 먹고 비타민 B1이라든지 일단 B계통이 부족하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식품을 통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일종의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공급을 해야 식품을 통해서 공급해야 된다. 며칠 안 먹었다 해서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이게 결여가 됐을 때 뇌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구는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고 반구는 네들부에 서로 연결이 된다. 대뇌에서 돌출된 부분을 일항이라고 주름져 안으로 들어오는 고랑이라고 한다. 모양에 따라서 전두엽, 이맛 부분에 전두엽 이렇게 관자엽, 축두엽, 그 다음에 마루엽, 두정엽, 뒤통수엽, 이렇게 후두엽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각 영역이 다 있는데
보면은 그 전두엽 같은 데가 있고요. 전두엽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그 뒤편에 바로 브로카 영역,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축두엽 같은데 이렇게 이런데 옆에 이런데 축두엽 같은 데가 있고, 뇌간 발음 장애는 뇌간에 손상을 이렇게 뇌하고 촉수 연결된 데 그 밑에 부분에 뇌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다. 거기서 이제 발음 장애를 이렇게, 손해는 보행 장애, 손해가 보행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여기 바이러스에 만약에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손해나 뇌간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그 작용을 잘 못하게 된다.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두엽, 시각장애, 시각장애도 혈류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 작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시각장애, 후두엽도 시각장애로 가요. 두정엽은 공간감각 있게 운동 전체로 몸을 균형해준 균형을 위치 감각 이런 것들 균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뇌. 그다음에 운동 영역이 있고요. 전두엽 바로 이렇게 뒤편에 위편에 운동 영역이 있어요. 운동 영역, 운동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감각 여기 안에 또 안에 이렇게 도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감각 영역, 감각 이상을 일으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와 어떤 중풍,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번 동영상에서. 그래서 뇌에도 감염이 될 수 없느냐. 뇌에도 뇌염 걸리잖아요. 그래서 뇌에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이 엄연히 뭐 고환화사를 일으키거나 마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뇌 특정 부분에 원활하게 되지 않게 감염이, 뇌하수체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부분을 제가 정신병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신경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잘 안 되게 하거나 특정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서 뇌간, 발음장애, 손해, 보행장애, 후두엽, 시각장애, 이렇게 브로카 영역, 언어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영역, 운동장애, 이렇게 감각 영역, 감각 이상 이런 게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손상, 물리적인 타격에 의한 외부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 뇌 안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구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생각, 기억을 구성하고 생각을 구성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을 발달시켜 놨는지 뇌의 가소성을 따라서 우리는 밝은 부분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어두운 부분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잘못됐으면 잘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그렇죠. 마음의 기술을 배워서 보다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운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배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엽, 전두엽, 대뇌에서 가장 큰 엽을 차지한다. 운동과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관자엽, 대뇌 양쪽이 위치하며 청각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운동과 언어 기능이라니까 이 전두엽의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 부분에 이거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뇌간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뇌가 어떤 이유로 손상이 가해졌으면 발음 장애가 일어난다. 운동과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에서 대뇌에서 가장 큰 엽을 차지한다. 운동과 언어 기능. 혈류가 좋아야 돼요. 혈류가 대뇌 윗부분에 위치하며 마루엽, 두정엽, 대뇌 윗부분에 감각 신호를 해석합니다. 뒤통수엽, 대뇌 뒷면에 위치하면 시각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대뇌 아래쪽에는 시상과 시상 하부 바닥에 뇌하수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상, 감각계통과 운동계통을 통합하는 중개소 역할을 합니다. 시상 하부, 자율신경계 조절 및 호르몬 분비를 통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의 기저의 운동 조절에 관여합니다. 뇌하수체, 신체 대사와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한다. 대뇌 피질에서 운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뇌줄기와 촉수를 따라서 필요한 균으로 전달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대뇌에서 우리 뇌에서 생각과 행동은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그래서 뇌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는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믿지 않고요.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뇌의 작용을 믿습니다.
뇌의 작용을 믿고 이렇게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 이것이 어떤 마약이나 약물에 의해서 교란이 되거나 한꺼번에 많이 분비, 이제가 스스로 조금씩 분비하거나 그에 따라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마약류가 한꺼번에 분비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항상성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몸의 조절 능력을 깨트려 버리는 그것은 약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할 수도 개인적인 생각과 그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몸이 그런 약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인공적인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 C를 인공적으로 먹는 간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될 거를 왜 굳이 그걸 골드키 먹고 골드키 같은 거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에 뭐 생밤이라든지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 먹으면 된다. 그다음에 그 귀리 아주 좋아요. 귀리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란 하나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세멸치 같은 거 먹어서 칼슘 공급하고 그래서 음식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골고루 먹어서 해산물 먹어서 단백질과 여러 가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동 조절 기능, 대뇌 피질에서 운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뇌줄기와 척수를 따라 필요한 근육으로 전달되고 원하는 대로 몸은 이렇게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뇌가 변형계를 통해 뇌에서 우리의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뇌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정신 분석에 있어서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뇌 작용과 일단 변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할 것이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엉터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설이죠. 하나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인데 그걸 기초로 해서 하고 있어요. 감각 인식 및 해석 기능. 우리 몸의 감각 기관에 들어온 신호를 대뇌 피질에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언어 전달 기능, 대뇌 피질에서 수행. 전부 다 대뇌 피질에서 하죠. 전두엽의 브로카에서 언어의 발성을, 축두엽에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언어 이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뇌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은 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항상성 유지, 주로 시상하부에서 수행하고 자율신경계 조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 학습과 기억 기능, 대뇌 축두엽에 존재하는 해마에서 수행한다. 호르몬 분비 기능, 뇌하스에 수행하며 신체의 대사와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한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대뇌 폐질의 신경세포를 파괴시켜. 자, 신경세포를 파괴시키는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주는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작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이 담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에 해로운 걸 뭐하러 먹냐라는 거죠. 대뇌 피질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혈류를 깨끗하게 튼튼한 운동도 하고 관련된 영양분을 먹고 적절한 식품을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를 파괴시키는 게 존재한다. 그게 하나가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치매를 유발하는 이것도 바이러스 종류고 치매는 중풍 걸리는 거 보세요. 언어장애 일어나지, 행동장애. 그럼 대뇌가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이 있으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언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예상은 혈류가 막혀가지고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뇌의 신경세포가 그 부분이 죽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이제 대신하게 돼 있어요. 뇌는. 알코올은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을 억제하고 신경을 마비시킨다. 신경마비 꼭 이렇게 바이러스도 그러는데 술을 마시고 난 후 잊은 일이 기억나잖아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기억장애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해로운 것을 뭘 먹냐. 대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대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신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대뇌에 영향을 줘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정신병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되는데 대뇌를 작용을 잘 안 되게 뇌 신경세포를 파괴했다고 합시다. 또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지속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로운 것을 먹었는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술을 마시면 마시지 않는 사람 치매 결론률 7배 가는 것도 정신계통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겠죠. 대뇌가 지장을 주는 약물을 계속 먹여서는 안 된다.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가 불가능. 그러므로 음주를 제한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뇌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 되어야 된다. 그걸 기초로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뇌가 머리가 없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은 대뇌에서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외면시한 채 프로이트 정신분석 가설의 기초에서 엉터리를 전개하는 거.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어요. 그냥 가설의 기초에서 그렇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죠.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한다. 뇌가 우리의 생각 행동을 통제한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뇌에 지장을 주는 어떤 약물이나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도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인지치료에 있어서는 우리 특정 뇌의 가소성을 따라 밝은 쪽을 발달시켜 주느냐, 어두운 쪽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쪽을 스풍포통 프레임, 어두운 쪽을 좀 비정상적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냐에 따라서 뇌의 가소성을 따라 그쪽으로 뇌가 그쪽으로 발전하고 따라 생각과 기억을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가설이라는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입증. 근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 그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엉터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가 우리의 신체를 통제하며 생각과 행동도 사고도 뇌하고 관련돼 있다. 중풍 걸려봐라. 되나? 그렇죠. 가사 상태, 뇌에 충격을 받아 머리 땅 때리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 행동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사병 걸려갖고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딱 쓰러지면은 의식 그렇죠. 쓰러지면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혼수,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을 쓰러지면 뇌출혈이 쓰러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류가 안 되고 뇌가 어떤 물리적인 충격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쓰러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을 외면시한 채 프로이트의 어떤 허황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기초해서 정신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